안녕하세요. 주식 플랫폼 하루를 우리에게 투자한다면 하우투의 컨텐츠 길라잡이 김주아입니다. 농사는 끈기와 인고의 작업이기도 한데요. 땅과 농작물, 농사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느리지만 꾸준히 유기농업을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연구하고 가르치고 변화를 유도하는 새로운 농업인 로컬 크리에이터. 농업의 본질에 접근하는 원승현 대표님의 스토리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양과 정자가 지닌 오리지널리티의 힘을 통해 농촌다운 브랜드를 만들고 있는 원승현입니다. 저희 농장 아버님께서 수십 년 동안 내내셨던 그래도 해봐야지, 그래도 어쩌겠냐, 그래도 그럼 쓰냐, 이런 그래도라는 말에 착안해서 지은 제가 직접 지은 이름이고요. 저희 농장은 지속가능한 농장 그리고 다양한 농장을 꿈꾸면서 두 가지 가치를 통해 농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얘기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제가 첫 번째로 들릴 이야기는 토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토양을 맛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흙에서 출발한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농업의 기준인데요. 실질적으로 양액재배와 토경재배의 가장 큰 차이점을 떠올려 볼 때 양액재배에는 없는 게 토양재배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양한 향과 맛인데요. 실질적으로 양액재배보다 토경재배가 낫다라고 이해하는 소비자가 국내에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양액재배와 토양재배에 대해서 잠깐 비교를 해드리면 토경재배 같은 경우 양액재배에 비해서 생육 관리도 어렵고 유기물 관리도 어렵고 그리고 데이터 수집도 어렵지만 맛과 향이 다채롭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실제로 네덜란드와 시칠리아 등 주산지에서 직접 가서 토마토를 확인해 본 결과 양액재배 토마토들이 많이 향도 약하고 싱거운 편이었습니다. 대신에 생산성이 높고 병해충 관리가 용이하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그런 산업이고 실질적으로 스마트팜의 경우 물도 적게 쓰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높다 보니 농경지도 조금밖에 안 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60가지가 넘는 토마토 품종의 그 맛들을 다 보니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들보다 토마토의 각자 개성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토경재배는 무조건 좋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토경재배가 토경의 힘을 잃기 전까지는 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내 토양 환경은 사실 무기를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태생부터 유기물이 적기도 하고요. 국내 토양 같은 경우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생각보다 비옥도가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토양의 환경이 농업에 적당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1960년대에서 80년대까지는 그래도 2%대 유기물 함량을 유지를 했는데 현재는 대부분 2% 이하로 떨어졌고 실제로 농업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려면 4에서 5% 정도 유기물 함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긴 우리나라의 유기농에 대한 인식이 작고 못생기고 벌레 먹은 것, 그게 진짜 아니야? 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유기농은 영양실조가 걸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괜찮은 유기농은 훨씬 더 예쁘고 향이 다채롭고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입니다. 국내 유기농산물이 이렇게 열악한 재배 조건인 이유는 애초부터 유기물 함량이 낮고 비료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농약을 많이 쓰다 보니 미생물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선이 되면서 진행이 되어야 국내의 농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농업인뿐만 아니라 소비자분들은 대부분 비옥한 흙 하면 영양분이 많은 흙을 떠올리실 텐데요. 실제로는 물리성과 화학성 그리고 생물학성 이렇게 세 가지의 측면에서 골고루 제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화학적 조건에 대한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밖에 논이나 밭을 이렇게 다녀보시면 밭에 못 보던 풍경이 하나 보이실 텐데요. 스프링클러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양 입자를 잡을 수 있는 토양의 힘이 많이 떨어진 상태고 또한 수분 입자 또한 붙잡기 어려워서 보습성도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가 자주 오더라도 가물다는 표현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농경지의 수분 함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영양적으로 비료를 쓰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모자라는 것보다 남는 게 낫겠지라는 인식들을 하십니다.
영양에 집중을 하다 보니 질소가 50이 부족하면 50이 아니라 70, 100을 넣는 게 이 한국 농업인분들의 특징인데요. 사실상 질소를 붙잡을 수 있는 힘이 30밖에 안 되었다면 남는 것은 더 남겠죠. 그렇게 해서 한국은 지금 현재 OECD 국가에서 비료를 오남용하는 그 순위가 매우 높고 실제로 사용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남아도는 비료가 다음에 쓰이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물리적으로 땅을 굳히는 악영향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인 물리적 조건을 굉장히 안 좋게 만드는데요. 경반층이라고 해서 중심부까지 가기도 전에 토양이 굳어진 층이 형성이 되고 그로 인해 식물이 쓸 수 있는 공간은 굉장히 비좁아지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생물학적인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흙 한 줌 속에 1만 종이 넘는 미생물이 살고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굉장히 작은 구역인 것 같지만 그 안에 또 하나의 우주가 있다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일전에 사이언스지에서 토양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때 실질적으로 우주보다 밝혀진 게 없는 곳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기물이라는 것은 미생물의 사료이자 토양의 물질을, 공급률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게 들어가서 정상적인 유기 환경을 만들게 되면 토양 속의 미생물 수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상 수치의 20%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좋은 흙을 만들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잘 붙잡고 물 조절이 잘 되게끔 그리고 적합한 pH에 미생물이 살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야만 합니다. 저희가 선택한 토양 개선 방법은 퇴비를 넣는 것입니다. 흔히 퇴비라 하면 가축의 배설물을 썩힌 것들을 떠올리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농업 용어를 찾아보면 천연유기물의 미생물 배양을 통해 완전히 발효시킨 것들을 퇴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퇴비의 본분이 영양분 공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사실은 그것만이 이 퇴비의 역할이 아닙니다. 저희가 쓰는 목질 퇴비의 경우 유기물 함량이 일반 볏짚보다도 2.5배 이상 되고요. 실제로 참나무 껍질에 이렇게 숨어있는 잔류 영양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미생물들이 먹을 수 있는 유기물이 되고 땅의 물질들을 굵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저희는 퇴비를 제조를 하고 장마철이면 나무 껍질을 받아다가 바닥에 쭉 펴놓고 이렇게 수분을 먹입니다. 충분히 수분이 먹은 상태에서 부재료들을 넣고 버무린 다음에 약 7개월 정도 퇴비를 숙성을 시킵니다. 흔히들 알고 계시는 악취가 나는 퇴비는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퇴비가 아니라 산업 폐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퇴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는 퇴비에 온도계를 꽂아놓고 확인을 합니다. 약 70도가량의 온도에서 유지가 되다가 온도가 떨어지면 이제 미생물들이 호흡을 하기 어렵다는 이제 표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뒤집어주고 또 온도가 올라갔다가 뒤집어주기를 반복하는 걸 7번 이상 반복하면 비로소 완숙 퇴비가 됩니다. 잘 발효된 퇴비는 사실 많이 써도 그렇게 땅에서 탈이 나거나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저희는 1년에 120톤가량의 퇴비를 농장에다가 투입을 하는데요. 이 퇴비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물리성과 화학성 그리고 생물성이 개선이 됩니다. 물리적으로 큰 물질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트임이 생기고 또한 화학적으로 CEC라고 하는 양분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미생물의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토양이 제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내용들을 소비자분들께도 전달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농장에 토양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이야기는 종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종자의 부제로 제가 맛의 다양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에 토마토가 몇 종 정도 된다고 생각들을 하시나요? 국내에 통틀어 토마토 종자의 수는 무려 25,000가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다채롭고 다양한 토마토들이 있고 실제로 다른 작물들에 비해서 품종 이름에 다른 작물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도 볼 수 있는 작물인데요. 인디고 애플이라든가 바나나 레그, 블랙 체리 이런 식의 다른 작물들과 모양이 흡사하거나 색깔이 흡사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들입니다.
하지만 국내 토마토는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방울토마토, 완숙토마토, 그리고 최근에 등장한 대추방울토마토, 깜파리토마토, 많아야 20가지도 되지 않는 그 종자들이 단데요. 요리보다는 생과로 먹는 문화가 익숙하고 도매우통에 취약한 토마토의 특성상 여러분들은 특징 있는 그리고 개성 있는 토마토들을 많이 접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잘 익었을 때 향과 다 익지 않은 상태에서 딴 것들을 이제 놔둬서 익은 것의 향을 비교해 본 결과 최대 20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토마토를 제대로 드시기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내 소비자분들은 토마토 하면 딱딱한 게 신선하다, 그리고 사자마자 냉장고에 넣어야 된다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토마토에겐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은 환경이 냉이 많은 냉장고가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어떻게 보면 토마토를 제대로 드시기 위해서 저희들은 정보를 더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자는 사실 여러분들이 놀랄만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금보다 더 종자가 비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은 무게일 경우에 씨앗의 가격과 금의 가격을 비교했더니 이제는 씨앗 가격이 더 높아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토마토를 심어보고 싶어도 사실은 대량 유통되지 않다 보니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농장의 경우는 저희가 토마토를 재배한 후 그 토마토에서 씨앗을 거두어서 다음 해에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씨앗들을 에어룸 토마토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에어룸 토마토를 키우는 농가들은 국내에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병 관리에 어렵고 병해충에 잘 걸리기 때문입니다. 모든 과일이 많이 달리고 달기만 하면 최고라는 게 국내 농업인들의 인식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참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직접 채종해서 유지하는 씨앗들은 각자의 개성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매년 매 작기마다 씨앗을 거두어 두고 있는데 이 씨앗들은 길게는 5년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각각 다 똑같은 토마토지만 품종별로 향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토마토의 향들을 비교해 본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랄 만큼 다채롭습니다. 그리고 일반 소비자분들을 모셔서 워크숍을 진행해 본 결과 같은 토마토에서도 다양한 인상과 향을 느끼시고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얘기는 사람을 통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농사는 평생 100번도 연습하기 힘든 직업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년에 기껏해야 2번을 연습할 수 있다는 가정인데요. 실제로 50년을 농업을 하신 아버님조차 100번을 채우기가 어려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대를 잇는 것이 중요한 산업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고요. 저희 아버님 같은, 그리고 제가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들 같은 가치 있는 생산품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려면 소비자분들께서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소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긴자 한복판에 있는 샌비케아라고 하는 과일 매장에서 정말 놀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메론 하나가 약 23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 구매하는 사람이 바로 옆에서 나타났습니다. 무조건 비싸게 판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물건이든 어떤 품목이든 가격의 레인지는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귀하게 애지중지 키우는 제품들도 있어야 되고 대량으로 빨리빨리 생산되는 제품들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농업은 대량으로 빨리빨리 생산되는 것들만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이 그런 가치 문화를 이해 못하는 민족은 절대 아닙니다. 스페셜티 커피를 마시고 더 좋은 생산품들을 찾기 위해서, 명품 생산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저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가치 전달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농장에 오시면 인사이트 트립이라고 해서 제가 토양 전시관을 도슨트 투어를 해드리고 토마토 밭에서 토마토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14종 이상의 토마토를 맛을 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각각 맛본 토마토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취향이 맞는 토마토도 찾으시고 토마토를 다양하게 즐기는 법도 이해를 하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흙의 소중함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 농장에도 토양 전시관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전시관에는 크게 3가지 주제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흙의 소중함, 비옥함, 다양함. 그래서 전시의 이름도 흙흙흙입니다. 외면받은 생명의 원천이라는 부제로 실제로 저희 농장에 오시는 분들이 이 내용들을 접하시면 사실 모르셨던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토양은 생각보다 귀한 자원입니다. 실질적으로 토양을 자원으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적은데요. 토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르게 없어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기물층이라고 하는 토양의 층위는 2000년 동안 고작 10cm 정도가 형성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농업을 통해서 유지하고 있는, 농업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토양들은 고려시대 때 발생된 토양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귀한 토양인데도 불구하고 1년에 약 240억 톤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갔지? 어디로 사라졌다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침식되기도 하고 강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먼지가 나여 날아가기도 합니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실제로 2050년 정도가 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토양의 절반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ESG 경영이 화두가 되고 있고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직도 토양에 대한 거는 관심을 많이 갖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귀한 토양이란 자원이 조금 더 주목받을 수 있도록 같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드릴 이야기는 종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으로 토마토는 25,000여 종이 있습니다. 토마토가 그렇게 많다고? 심지어 모양도 처음 보는 토마토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그란 모양의 토마토만 있는 게 아니라 쭈글쭈글 호박 같은 모양의 토마토도 있고요. 그리고 자칫 보면 이게 뭐지? 거품인가? 하는 모양의 정도의 토마토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색감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짙은 갈색을 띠는 토마토부터 우리가 많이 본 붉은색, 그리고 오렌지색, 노란색, 심지어는 초록색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빨간 토마토는 사실 원래 오리지널 색상이 아닙니다. 변종이 됐던 빨간색을 유지하면서 가장 인기 있는 색상으로 자리가 잡은 건데요. 해외에 있는 마켓들을 가보시면 훨씬 더 다채로운 색감과 특이한 모양의 토마토들을 쉽게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물 채소 종자에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F1 하이브리드와 에어룸이라는 종자가 있습니다. F1 하이브리드는 성향이 다른 2개의 종자를 교잡을 해서 첫 해에 나온 종자를 이제 사용하는 거고요. 생산성이 뛰어나고 균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업 현장에 굉장히 적합하다고 느껴지고요. 에어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토종 종자의 개념입니다. 형질이 유전이 되고 맛의 다채로움이 개성이 살아있지만 실제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토마토에서 이제 느낄 수 있는 최대의 풍미는 감칠맛과 토마토의 독특한 향미인데요. 국내 토마토들의 경우 굉장히 한정적인 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토마토의 향은 크게 20가지 정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 토마토의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이 4가지도 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건 큰 2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토양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거나 양액배료 정도만 먹고 자란다거나. 근데 이렇게 돼 있는 토마토들을 제대로 순환이 갖춰진 유기물이 충분한 토양에서 키우게 되면 본래의 특성들을 다 발휘하게 됩니다. 토마토에서는 바나나 향도 나고 풀향도 나고 아몬드 향도 나고 꿀향도 납니다. 이런 내용들을 아시는 소비자가 국내에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요리보다는 생과로 먹는 문화가 익숙한 나라이다 보니 토마토를 고르실 때 딱딱한 걸 고르시고 사자마자 냉장고에 넣는 습관들이 있으신데요. 실제로 토마토는 실온을 좋아합니다. 실온에 보관되어야 하는 채소 1순위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냉장고에 들어가면
냉해를 입고 영양소도 파괴가 되고 껍질도 질겨지고 층도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냉장고에 넣는 이유를 물어보면 이래야 신선하고 딱딱함이 유지된다 라고 이야기들 하시는데, 사실상 말랑할 때 먹어야 되는 채소이기도 합니다. 토마토의 경우 말랑하면 뭔가 먹기가 싫어지고 물렀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실상은 말랑했을 때 따서 바로 먹어야 되는 채소 종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매 유통에 취약하다 보니 딱딱할 때 덜 익은 상태에서 따서 유통을 하게 된 거죠. 초록색 토마토가 빨간색이 된 거랑 빨간색이 됐을 때 토마토를 딴 거랑 향미 분석을 해보면 최대 20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스페인 사람들은 안 익은 토마토는 토마토도 아니다 라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제가 네덜란드에 방문했을 때 한 가지 흥미로운 전시물을 보게 되었는데요. 금괴 모양의 씨앗을 붙여놓은 모델이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질문했을 때 지금 현재 씨앗의 값이 같은 무게일 경우 금보다 더 비싸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종자가 점점 더 귀해지고 종자의 권리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토마토 한 알에 있는 씨앗들은 굉장히 큰 국력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에어룸 토마토들은 대량 유통이 되지가 않습니다. 씨앗을 채종하는 과정도 까다롭고 생산성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가치를 전달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농업의 가치 그리고 다양성을 전달하는데 좀 더 집중해서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좀 이야기 듣다 보니까 좀 생각이 났는데요. 그러면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곳이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저희 일단 농장 기반의 사업체고요. 아버님께서 83년도부터 유기농업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제가 83년도에 태어났는데 그때 이제 어머님께서 몸이 안 좋아지시면서 그 유기농업을 시작을 하셨고, 그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하신 거죠.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뭔가 계속 이렇게 힘들고 잘 못 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왜 우리 집만 이럴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디자이너가 되면서 브랜드 디자인 일을 해보니까 이제 제가 몰랐던 가치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가치들이 있다고 하면 이걸 전하는 게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일이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했던 브랜드 작업을 이제 농장에 녹여내기 시작했고요. 그걸 통해서 지금 당연히 토마토 생산도 하고, 그걸 통해서 가공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토양이나 종자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너무 많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근데 제가 얘기 들으면서, 그리고 사실은 오시기 전에도 이미 제가 홈페이지랑 좀 들어가 봤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 토마토 지금 하고 있는 그곳에 체험하러 갔다가 다들 너무 좋아하겠다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토마토 직접 이렇게나 종류가 많구나라고 하는 것도 제가 좀 느끼게 됐었는데, 네. 그러면 혹시 부모님이 처음부터 토마토 쪽으로 하셨었던 건가요? 어떤가요? 80년대부터는 사실은 이제 다른 다양한 작물들을 다 시도를 해보셨었고요. 네. 2000년대 초반 때부터 이제 토마토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예전에 이제 대표님이 이제 아드님이시잖아요. 네. 대표님이시기도 하고 또 아버님의 아드님이시기도 한데, 아드님이 그 사업에 같이 이제 대표님을 합류하시기 전과 후에 디자인적으로 약간 변화가 좀 생겼나요? 어떠세요? 일단은 제가 디자인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분들은 이제 포장재나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시는데, 저는 UX적인 관점을 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농장의 동선이라든가 위치, 구조, 그리고 실제로 작업하는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좀 더 효율적인가, 이런 것들을 봤고요.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들어오면서 포장재나 이런 것도 당연히 좀 더 변경이 됐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온라인 그런 샵도 구축이 되고, 실제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로 하는 커뮤니케이션도 훨씬 더 디자인이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팔로워들이 좀 많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왜냐면 분명히 방송 보는 분들 중에서 아, 나도 뭔가 지금 현재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변화가 필요하다. 혹은 뭐 로컬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지금 현재 농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매출을 좀 더 올릴 수 있지? 이런 걸 고민하는 분도 보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들어가서 이런 거 작업 환경 이런 식으로 바뀌었더니 좀 효율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제가 뭐 포장지나 이런 거 만들 때 이런 걸 좀 신경 썼어요. 그랬더니 그런 게 좀 소비자분들의 반응이 좀 달라진 걸 저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좀 공유해 주실 만한 부분이 좀 있을까요? 실제로 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테스트를 많이 해요. 그 테스트가 뭐냐면 택배로 발송을 하다 보니까 받는 분의 상태를 저희가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친지라든가 아니면 일부러 대전까지 보냈다가 다시 돌려받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가끔씩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런 기능성에 좀 더 집중을 해야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좋은 퀄리티의 생산물이 전달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지금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외로 사람들이 그거 가장 기본이면서 디테일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네. 그걸 지방으로 보내보고 다시 또 받아보신다고 하는 거 참 네. 좋을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받았는데 터져 있으면 네.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신경을 다 쓰시니까 네. 그래서 사랑받으시나 보네요. 네. 그리고 뭐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터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생기는데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소비자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드리느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소통에 대한 부분 좀 궁금한데 네. 의외로 제가 사실 말센스 연구소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부분이 말과 소통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네. 뭔가 실수할 수는 있는데 그걸 그다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네. 뭔가 대표님만의 비법이 또 있을까요? 보통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은 네. 농사를 져보시면 그 생산물이 자식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약간 손가락질 받거나 뭔가 잘못됐다는 소리를 듣길 싫어하세요. 근데 가는 도중에 충분히 이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라든가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싸우세요. 왜 우리께 문제가 있냐? 네가 이상한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서비스적인 관점으로 소비자의 입장을 좀 더 헤아리고 물론 이제 가끔 블랙 컨슈머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을 보고서 이제 겨냥할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멀쩡한 소비자분들을 대상으로 좀 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성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지금 굉장히 궁금한데 아마 농업 쪽으로 지금 로컬 크리에이터 좀 도전하시려고 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듣기에 저 또한도 마찬가지고 토양을 만든다고요? 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아까 제가 강의 때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우리나라 농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게 동반이 돼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유기물을 투입을 하고 그 유기물 투입된 거를 또 쉬게 하고 이렇게 기간을 잡고서 계속해서 땅을 순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게 이제 4년, 5년 지금 이제 지나게 되면 유기물 함량도 늘어나고 미생물 수도 늘어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식물체가 살기가 좋아져요. 그럼 보통 땅을 구입하고서 한 4, 5년 정도 네. 그럼 그때까지는 농작물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요, 재배는 하는데 공격적으로 재배를 하지 않는 거죠. 막 엄청난 비료를 투입해가지고 막 계속 뽑아낸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쉼도 주면서 작기를 천천히 돌리고 그리고 작물도 막 이렇게 많이 심는 게 아니라 조금 심고 이렇게 해서 그 기간 동안 다른 교육들을 많이 듣고 저는 그렇게 하기를 추천합니다. 이게 기술이네요. 이게 네. 노하우고.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한 8년 정도 그 공부 같이 해오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한 3년 정도 땅이 비옥해지셨을 것 같은데. 네, 정확합니다. 네, 제가 한 5년 정도는 준비를 했고요. 이제 지금 이제 횟수로는 한 4년 정도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그 맛이 좀 좋아졌겠어요. 조금씩 농작물들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좋아지고 있긴 한데 저희 아버님 땅은 40년이 됐거든요. 거기랑 비교를 해보면 아직도 멀었죠. 이거 되게 재밌는 개념이네요. 네. 그럼 이 땅도 나중에 40년이 또 흐르면
이 땅에서 재배하는 토마토는 또 맛있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그 땅에 다른 거를 심게 되면요? 토양이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농담 삼아서 저희 집 마트가 있어요. 그 농장 안에. 그러니까 저희가 먹고 싶은 걸 심어놓은 공간인데 시중에 있는 재료들을 사서 먹어보면 비교가 많이 됩니다. 그럼 그것이 아까 이야기하실 때 메론이 한 23만 원 정도 된다라고 네. 하는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 이 품질에 따라서 그 맛에 따라서 가격에 그런 것도 좀 차이가 좀 많이 큰가요? 어떤가요? 사실 국내 농업 시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도매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경매를 하는데 그 경매가를 줄 때 맨 위에 있는 제일 잘 받은 농장이 있으면 못 받은 농장이 훨씬 많잖아요. 못 받은 농장들이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으로 다 몰아서 어떻게 보면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높아지는 걸 막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분은 23만 원을 메론을 받게 되셨던 걸까요? 일본도 뭐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고요. 일본 내에서도 그렇게 소비하는 문화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만들어내는 생산자들도 생기게 되는 거죠. 아마 그렇게 하다 보면 곧 우리나라에도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결과 저희가 토마토를 보통 시장 도매가가 3,000원 정도 할 때 키로당 저희가 16,000원까지 받아요. 근데도 줄을 서서 드시는 분들이 생기는 걸 보면 이제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닐까. 그런 생산물이 생기면 구매할 소비자층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도 소비자인데 네. 저도 한편으로 좀 더 가격대가 있더라도 기왕이면 맛있는 거 누군가한테 선물할 때도 네. 좀 더 좋은 거 갖고 주고 싶지 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저는 좀 더 이렇게 그런 거 문화를 좀 같이 만들어 주셔도 네.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소비자분들한테도 또 지금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도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은 특히나 뭐 이렇게 대량 생산 농업이 유리하지 않은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농들이 많고 그분들이 각각의 개성을 담아서 각각의 그런 가치 있는 생산품이 생긴다고 하면 실제로 좀 더 유리한 경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토양과 종자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실까요? 제가 아버님의 어떻게 보면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고요. 제가 2017년도에 청년들 대상으로 그 농업 브랜딩 특강을 해보면서 그 친구들이 가지지 못한 어떻게 보면은 무기를 찾아야겠다. 토양이 기반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다가 특이한 종자 그리고 다른 품목에는 없는 그런 것들을 희소성을 갖게 되면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서지 않을까. 그래서 종자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러면 그 수업을 듣는 그분들은 좋은 또 품종을 찾기 위해서 또 어딘가에서도 구해 오시기도 하고 그런가요? 아직까지는 뭐 그런 결과를 제가 보진 못했는데요. 이제 저는 그렇게 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쪽에 또 이제 선두주자로 또 아마 서시고 그런 문화들이 또 일어날 것 같네요. 운동들이. 네,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그 기간 산업인 농업을 규모화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수 없다는 의견이 많잖아요. 네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농업을 할 때 그 귀촌하고 귀농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이제 평수를 많이 생각하고 들어오세요. 왜냐면은 어떻게 생산했을 때 얼마가 벌리겠거니 이제 가늠을 하시고 뭐 이제 들어오시는데 보통 1인당 400평에서 500평을 농사짓기가 버겁거든요. 근데 두 분이서 2,000평을 구매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1,500평, 2,000평. 그러면은 농사에 이제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시는 거죠. 근데 그런 이유가 생산량 자체보다도 단가가 낮고 실질적으로 농업 경영 성과가 좋지 않기 때문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400평에서도 2,000평 수준의 소득을 내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여유롭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훨씬 좋네요. 네. 2,000평, 두 명이서 1,500평에서 2,000평을 해서 가지고 가서 농사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4분의 1 정도 되는 그 평수를 갖고도 그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단위당 지금 3,000원 정도에 받는 그런 토마토를 뭐 15,000원, 16,000원을 받을 수 있게끔 제가 생산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보시는 분들 여러분 더욱 분발하셔서 더 고가의 양질의 그런 것들을 재배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농업인 선배님으로서 지역에서 농업을 도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젊은 분들한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지금 이제 스마트팜이 각광을 받고 있고 그쪽으로 많이 인재들이 쏠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스마트팜도 좋지만 스마트팜보다 작지만 이런 자기만의 경쟁력을 갖춘 농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토양과 종자에 집중을 하고 그런 오리지널리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독창성이 따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면 어떤 일도 결국은 기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나머지는 이제 따라서 오게 되는 거를 네. 오늘도 다시 한번 큰 교훈처럼 제가 얻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농업을 대하는 자세나 농업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도 젊은 분들한테 좀 주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지요?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 실질적으로 농업을 전문직으로 안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어려운 분야고 과학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많아요. 토양학이라든가 미생물학, 그리고 화학, 물리학, 생물학 다 어떻게 보면 두루두루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업종이다라는 걸 인식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전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더 블루오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식 플랫폼 하루를 우리에게 투자한다면 하우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농사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농업의 미래를 제시하는 원승현 대표님이셨는데요. 뚝심 있는 노력이 농업 역사를 바꿀 날을 제가 기대하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우투 컨텐츠 길라잡이 김주아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